결혼 20년 차, 열정도 야망도 희석된 삶을 살고 있었다. 모든 날이 마치 복사본처럼 느껴지던 때였다. 품질관리 팀장이라는 직함은 얻었지만 그것이 내게 가져다 준 것은 늘어난 책임감과 피로뿐이었다. 40 중반의 나이에 도달하자 더 이상 도전할 것도 기대할 것도 없다는 체념이 내 일상을 지배했다. 여보, 나 테니스 배우러 다닐까 해. 수진이 어느 저녁 식탁에서 말했을 때 솔직히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무엇이든 그녀를 집 밖으로 나가게 하는 건 반가운 일이었다. 집에만 있으면 불평불만이 늘어났고 그럴 때마다 나는 그녀의 푸념을 묵묵히 받아내야 했다. 몸 좀 움직이는 거 좋지. 어디서 배운대? 짧게 대답하며 회사 노트북을 켰다. 내일 품질 점검 보고서를 완성해야 했기 때문이다. 수진의 얼굴에 스쳐간 실망감을 눈치채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가 원하는 대화는 무엇인지 나는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직장에서 이미 온종일 말을 해야 하는 나에게 집은 침묵의 안식처였다. 주민센터에서 동호회가 있대. 진작에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수진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무언가에 열정을 보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우리 딸 서윤이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였을까? 그때 수진은 학부모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서윤이가 내성적인 성격 탓에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자 시들해졌다. 얼마나 해? 한 달에 8만 원이래. 라켓은 처음엔 빌려주신대. 나중에 제대로 배우게 되면 사도 될 것 같고 경제적인 부담이 크지 않다는 말에 나는 쉽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그녀가 뭘 하든 상관없었다. 단지 내 일상에 큰 영향만 주지 않는다면. 수진이 테니스를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 그녀에게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미용실에서 머리를 손질했고 운동한다는 핑계로 새 운동복을 여러 벌 구입했다. 퇴근 후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아 있으면 수진이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테니스 웨어는 그녀를 젊어 보이게 했고 오랜만에 화장을 한 얼굴은 생기가 돌았다. 오늘은 몇 시에 들어와? 문 앞에서 운동화 끈을 매며 그녀가 물었다. 내 귀에는 그저 형식적인 질문으로 들렸다. 평소처럼 10시 넘어서겠지. 고작 그 정도의 대화가 우리의 일상이었다. 다른 부부들은 어떨까? 가끔 궁금했지만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생각했다. 서윤이는 자기 방에서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고등학생이 된 딸아이는 내성적인 성격 탓에 항상 책이나 공부에 파묻혀 있었다. 간혹 수진의 테니스 가방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그저 자기 세계에 더 깊이 빠져드는 것 같았다. 어느 일요일 오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였다. 수진의 휴대폰에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다. 탁자 위에 놓인 폰 화면이 밝아졌고 나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보았다.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수진 씨 스윙이 많이 좋아졌어요. 다음 주에도 특별 레슨 계속할까요? 민석, 별 생각 없이 읽은 메시지였지만 뇌리에 미묘한 불편함이 스쳤다. 특별 레슨이라는 단어가 묘하게 걸렸다. 수진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나는 태연한 척 울었다. 요즘 테니스 재밌어? 응, 생각보다 어렵지만 재밌어.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다. 코치가 있나 봐? 코치까진 아니고 동호회에 오래 다닌 회원들이 가르쳐 주시는 거야. 특히 정민석 씨라고 우리보다 한 살 어린데 정말 잘 쳐. 내가 좀 느려서 따로 도움도 많이 받고. 수진의 말투가 평소보다 활기찼다.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그날 이후 수진의 휴대폰을 향한 나의 시선이 살짝 달라졌다. 무의식적으로 그녀가 메시지를 확인할 때마다 누구와 연락하는지 궁금해졌다. 일상의 변화는 미세했지만 분명했다. 수진은 테니스 동호회 모임이 있는 날이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화장을 했고 옷차림에도 신경을 썼다. 테니스를 마치고 돌아오면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식탁에서는 동호회 이야기를 자주 꺼냈다. 특히 민석 씨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했다. 민석 씨가 천천히 해도 된다고 기본기가 중요하대. 정말 친절하더라.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반응을 대신했다. 20해 넘게 한 집에서 살아온 부부 사이에 특별한 위기가 있었던 적은 없었다. 아내가 새로운 취미에 관심을 갖는 것이 뭐가 문제란 말인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불안한 마음을 억눌렀다. 그러던 어느 날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였다. 수진의 가방에서 낯선 향기가 풍겨왔다. 그녀가 평소에 쓰던 향수와는 다른 남성용 향수 냄새였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직감적인 불안감이 나를 덮쳤다. 왜인지 모를 예감이 가슴을 무겁게 누르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수진의 일상에 무관심했던 내가 언제부터인가 그녀의 테니스 가방과 휴대폰에 신경 쓰기 시작했다. 혹시 감시하는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으며 자책감을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의 달라진 모습은 부정할 수 없었다. 퇴근 후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식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곤 했다. 테니스 후 회원들과 간단히 저녁 먹고 올게요. 냉장고에 반찬 있어요. 이런 날이 일주일에 2번, 곧 3번으로 늘어났다. 평소 가족 저녁 식사를 중요시하던 수진이었기에 더욱 의아했다. 서윤이와 둘이서 말없이 밥을 먹는 시간이 잦아졌다. 딸아이는 어쩐지 엄마의 변화를 이미 알아차린 듯한 표정으로 밥을 먹었다. 아빠, 제가 오늘 반찬 좀 늘렸어요. 김치찌개도 끓였고요. 17달이 집안일을 돕는 모습에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했다. 서윤이는 항상 뒤에서 조용히 상황을 살피는 아이였다. 말수는 적지만 사람의 감정 변화에 민감한 아이. 수진이 테니스를 시작한 뒤로 서윤이가 가사를 돕는 일이 늘어났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고맙다. 엄마가 요즘 바빠서 말을 흐렸다. 딸의 눈에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표정이 어렸다. 하지만 나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했다. 그저 불안한 예감만이 자꾸 커져갔다. 어느 토요일 서류 정리를 위해 회사에 잠시 들른 후 점심 무렵 귀가길에 우연히 동네 공원에 있는 테니스장 근처를 지나게 되었다. 호기심에, 아니 의심에 이끌려 코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철망 너머로 코트를 바라보니 10여 명의 동호회원들이 보였다. 수진을 찾는 내 시선에 금세 그녀의 모습이 들어왔다. 코트 한쪽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멀리서도 들릴 정도로 활기찬 모습이었다. 함께 있는 남자는 나와 비슷한 또래로 보였지만 전체적인 인상은 완전히 달랐다. 트레이닝복 차림에도 스타일이 살아있었고 건강미 넘치는 체격과 환한 미소가 눈에 띄었다. 정민석이 분명했다. 그는 자연스럽게 수진의 허리에 손을 얹고 자세를 교정해주는 듯했다. 순간 가슴이 턱 막히는 듯했다. 우리 부부 사이에서는 오래전에 사라진 친밀한 접촉이었다. 수진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낯설 정도로 밝았다. 20년 결혼 생활 동안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다. 코트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상황을 더 지켜봤다. 회원들이 2팀으로 나뉘어 경기를 시작했다. 수진과 민석은 같은 팀이었고 서로를 자주 바라보며 눈빛을 교환했다. 매 득점마다 하이파이브를 하고 실수할 때면 농담을 주고받았다. 경기 중간에 수진이 물을 마시러 코트 옆으로 다가왔을 때 우연히 내 시선과 마주칠까 두려워 재빨리 몸을 숨겼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다. 아내가 단순히 새로운 취미에 즐거움을 느끼는 것뿐일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그 불길한 가능성이 현실일까? 수진과의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니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했던 때가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가끔 회식에서 취해 돌아오면 수고한다는 말을 건네는 정도가 전부였다. 그날 저녁 수진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돌아왔다. 샤워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는 그녀에게 최대한 무심한 척 물었다. 테니스 어때? 실력 좀 늘었어? 응, 많이 좋아졌어. 처음보다는 훨씬 공을 잘 치는 것 같아. 수진의 눈빛이 반짝였다. 젊은 시절의 그녀를 떠올리게 하는 표정이었다. 코치가 잘 가르치나 보네. 코치까진 아니지만 민석 씨가 정말 잘 가르쳐줘. 동호회에서 제일 잘 치는 사람이거든. 민석이라는 이름을 말할 때 수진의 목소리에 묘한 떨림이 느껴졌다. 아내를 향한 다른 남자의 관심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수진은 항상 내게 인정받고 싶어 했지만 나는 그저 직장 일에 파묻혀 그녀의 갈증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틀 후 우연한 기회에 수진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폰에 메시지가 도착했고 화면에는 민석이라는 이름과 함께 짧은 내용이 떴다. 내일 단둘이 연습하는 거 잊지 않으셨죠? 일찍 와주세요. 중요한 얘기도 나머지는 보이지 않았다. 손이 떨렸다. 핸드폰을 들어 비밀번호를 입력해볼까 하는 충동이 일었지만 그런 행동이 우리 관계의 마지막 신뢰마저 깨뜨릴 것 같아 참았다. 대신 수진의 가방에서 테니스장 회원 명부를 찾아보았다. 정민석, 45세, 자영업자. 내 나이보다 1살 어렸다. 그의 전화번호도 적혀 있었다. 다음 날 아내가 테니스를 핑계로 나간 후 나는 충동적으로 그 번호를 눌렀다가 바로 끊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상황을 확인해야 할지 막막했다. 자칫하면 더 큰 파국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 대신 수진의 테니스 가방을 조심스레 뒤졌다. 라켓과 공, 수건, 그리고 작은 메모장이 있었다. 메모장을 펼치자 테니스 동작에 관한 메모와
함께 작은 글씨로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진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언제나 진심으로 칭찬해주는 사람. 그 밑에는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다. 내일 오후 3시. 호텔 이름도 함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었다. 이제 확실해졌다. 수지는 단순한 테니스 파트너 이상의 관계로 민석과 발전해가고 있었다. 식탁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해야 할지, 딸 서윤이에게는 어떤 영향이 갈지,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괴로운 자문자답이 이어졌다. 서윤이가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와 물을 마시더니 내 옆에 앉았다. 아빠, 괜찮아요? 딸의 맑은 눈에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성숙함이 깃들어 있었다. 17 나이에 이미 어른의 눈을 가진 아이였다. 응, 괜찮아.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거짓말이 목구멍에 걸렸다. 서윤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지만 돌아서는 그 뒷모습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 밤, 다가올 폭풍 전의 고요함 속에서 나는 오랜만에 수진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멀어졌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내일 그 호텔 앞에서 기다릴 것이다. 모든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날 오후 메모에 적힌 호텔 앞에 차를 세웠다. 회사에 반차를 썼다. 품질관리팀 회의가 있는 날이었지만 부팀장에게 급한 개인 사정이 생겼다며 양해를 구했다. 20년 넘게 회사를 다니며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운 적이 거의 없었기에 동료들의 놀란 표정이 인상적이었다. 차 안에서 시계를 확인했다. 2시 45분, 수진이 적어둔 시간까지 15분 남았다. 손에는 식은땀이 배었다. 이런 상황을 겪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46의 나이에 아내의 불륜 현장을 덮치게 될 줄이야. 정문을 주시하다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수진이었다. 테니스복이 아닌 원피스 차림이었다. 오랜만에 보는 차림새였다. 과거 데이트 시절 그녀가 즐겨 입던 스타일이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곧이어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났다. 정민석이었다. 운동복이 아닌 깔끔한 캐주얼 차림으로 수진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다. 둘은 나란히 호텔로 들어갔다. 차에서 내려 그들을 따라갈까 고민했다. 그러나 로비에서 그들과 마주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했다. 대신 호텔 카페에 자리를 잡고 로비를 주시했다. 커피를 주문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휴대폰을 꺼내 서윤이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늦을 것 같다. 엄마도 늦는다고 했니? 답장이 바로 왔다. 네, 동호회 회식이라고 했어요. 저 괜찮아요. 아빠, 회식이라. 딸아이에게까지 거짓말을 하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러나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서윤이의 문자에 담긴 뉘앙스였다. 저 괜찮아요 하는 말에는 아빠가 무슨 일인지 알고 있다는 걸 알아요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듯했다. 시간이 더디게 흘렀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다. 카페에서 자리를 옮겨 호텔 맞은편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창문을 내리고 담배를 피웠다. 10년 전 끊었던 담배였다. 편의점에서 급하게 산 담배 맛이 쓰디었다. 저녁 7시가 되어서야 그들이 나타났다. 수진의 머리카락은 살짝 흐트러져 있었고 민석은 그녀의 허리에 손을 얹은 채 웃고 있었다. 밝은 표정의 그들을 보니 현실감이 사라졌다. 정말 내 아내가 맞나 싶었다. 민석의 차로 보이는 외제차에 두 사람이 탔다. 차가 출발하자 나도 뒤를 따랐다. 어디로 가는지 궁금했다. 그들은 근처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갔다. 창가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은 와인을 주문하고 대화를 나누는 듯했다. 민석이 수진의 손을 잡았고 그녀는 손을 빼지 않았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다. 차를 돌려 집으로 향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다.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서윤이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리고 수진에게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집에 도착하니 서윤이가 거실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딸아이는 평소보다 더 조용해 보였다. 저녁 먹었니? 네. 라면 끓여 먹었어요. 서윤이의 책상에는 대학 입시 참고서가 쌓여 있었다. 고3을 앞둔 아이에게 가정 불화는 큰 짐이었다. 갑자기 미안함이 밀려왔다. 많이 늦을 거야? 글쎄, 엄마가 뭐라고 하던? 서윤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책을 덮고 나를 바라보았다. 아빠, 사실 알고 계시죠? 갑작스러운 딸의 질문에 말문이 막혔다. 서윤이의 눈빛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듯했다. 뭘 알고 있다는 거니? 엄마가 그 테니스 선생님이랑. 서윤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이는 이미 엄마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던 것이다. 가슴이 무너졌다. 부모의 문제를 딸이 먼저 알아차렸다는 사실이 죄책감으로 다가왔다. 어떻게 알게 됐어? 엄마 휴대폰에서 메시지가 왔을 때 제가 우연히 봤어요. 그리고 엄마가 화장대 앞에서 전화할 때 몰래 들었어요. 서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17 딸아이가 이런 비밀을 혼자 안고 있었다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미안하다, 서윤아. 아빠 잘못 아니에요. 엄마가 그냥 저도 모르겠어요. 아이를 안아주려는데 현관문 잠금 장치 소리가 들렸다. 수진이 돌아온 것이다. 서윤이는 재빨리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수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집에 들어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러웠다. 늦었네. 회식 재밌었어? 무심한 척 물었다. 수진은 잠시 멈칫하더니 태연하게 대답했다. 오늘 신입 회원들 환영회였어. 생각보다 길어졌네. 거짓말이 너무 자연스러워. 오히려 소름이 돋았다. 이 여자가 20년을 함께 산 내 아내가 맞는지 의심스러웠다. 테니스 회원들 다 왔었어? 그럼 거의 다 왔지. 빠진 사람 몇 명밖에 없었어. 또 한 번의 거짓말. 수지는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시작했다. 물소리가 들리자 그녀의 가방을 뒤졌다. 호텔 키카드와 민석의 명함이 있었다. 명함 뒷면에는 손글씨로 적힌 메모가 있었다. 다음 주 제주도 예약했어요. 당신만의 시간을 위한 선물. 증거는 이제 충분했다. 수진이 욕실에서 나오기 전에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고 침실로 들어갔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을 바라보며 어떻게 이 상황을 마무리할지 고민했다. 다음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서 결심했다. 이번 주말 테니스 동호회에 직접 찾아가기로. 그 민석이라는 남자를 만나고 모든 회원들 앞에서 진실을 밝히기로. 수진이 모르게 동호회 회장에게 연락해 방문 의사를 전했다. 그쪽에서도 흔쾌히 승낙했다. 회원 가족분들 항상 환영합니다. 토요일 정오에 특별 이벤트도 있으니 좋은 시간 될 겁니다. 수진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평소처럼 아침을 먹고 출근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이미 주말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이 오면 모든 가면이 벗겨질 것이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품질 보고서를 검토하는 중에도 자꾸 수진과 민석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들이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 레스토랑에서 손을 잡는 모습, 그리고 제주도 여행 계획까지. 이렇게 끝낼 수는 없었다. 20년 결혼 생활, 서윤이의 성장 과정, 함께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는 없었다. 아직은 분노가 이성을 압도하지 않았다. 단지 공정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다. 특히 그 남자, 정민석에게. 토요일 아침이 밝았다. 평소라면 이불 속에서 늦잠을 자며 한 주의 피로를 풀 시간이지만 오늘은 다른 계획이 있었다. 새벽부터 눈이 떠졌고 뒤척이다 일찍 일어났다. 수지는 이미 자리를 비웠다. 부엌 식탁에 쪽지가 놓여 있었다. 테니스 특별 이벤트 있어서 일찍 나갔어요. 점심 먹고 올게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며칠 사이 더 늙어 보였다. 이런 상황이 닥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중년 부부였다. 서윤이도 일찍 일어나 거실에 나와 있었다. 누굴 닮았는지 아이는 항상 이른 아침부터 깨어있곤 했다. 아빠, 오늘 어디 가세요? 서윤이의 눈에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깊이가 있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 테니스장에 가볼 생각이야. 아이의 눈이 커졌다. 엄마 있는 곳에요? 이제 모든 걸 정리할 때가 온 것 같아. 서윤이는 무릎을 끌어안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17 소녀치곤 지나치게 어른스러운 모습이 안쓰러웠다. 갑자기 아이가 방으로 들어가더니 얇은 앨범 하나를 가지고 나왔다. 이거 보세요. 제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앨범을 펼치자 그동안 수진이 찍은 테니스 동호회 사진들이 나왔다. 대부분 여러 회원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지만 뒷부분에는 민석과 단둘이 찍은 사진도 있었다. 카페에서, 코트 옆에서, 심지어 야경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까지 모두 다정한 모습이었다. 어디서 찾았니? 엄마 서랍에서요. 제가 논술 자료 찾다가 사진들을 넘기던 중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민석과 수진이 다른 부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네 사람이 모두 테니스복 차림으로 웃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희원이네와 함께라고 적혀 있었다. 직감이 스쳤다. 그 이름이 익숙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몇 년 전 동네에서 큰 소문이 났던 가정불화의 주인공 이름이었다.
남편이 아내의 불륜 현장을 급습해 큰 소동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였다. 그때 그 남자도 민석이었을까? 서윤아, 혹시 민석이라는 사람에 대해 더 아는 것 있니? 서윤이는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학교 친구 말로는 그 사람 전에도 다른 주부랑 그랬대요. 그 집도 결국 깨졌다고.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민석은 단순한 바람둥이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가정을 파괴하는 인물이었던 것이다. 갑자기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아빠 갔다 올게. 집에 있어. 서윤이는 평소와 다르게 내 손을 꽉 잡았다. 너무 화내지 마세요. 그냥 엄마 데려오세요. 아이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렇게 나는 테니스장으로 향했다. 주민센터 옆 봉원에 있는 테니스장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제3회 동호회 친선 경기 대회. 특별 이벤트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다. 동네 주민들, 그리고 낯선 사람들까지. 회장이라는 중년 남성이 다가와 반갑게 인사했다. 박재현 씨죠? 전화 주셨던 분, 어서 오세요. 부인분이 오늘 대회에 출전하고 계세요. 코트를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니 수진이 민석과 함께 복식 경기를 하고 있었다. 상대팀은 다른 부부였다. 수진은 민석과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며 공을 주고받았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운동신경이 별로 없다던 그녀가 꽤 능숙하게 테니스를 치고 있었다. 경기가 끝난 후 그들은 환호하며 하이파이브를 나눴다. 승리한 기쁨이었다. 민석은 주저없이 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그녀도 전혀 거부감 없이 그의 품에 안겼다. 회원들 앞에서도 이 정도로 노골적이었다니. 그들이 코트에서 나오는 순간 내가 서 있는 곳이 눈에 들어왔는지 수진의 표정이 굳었다. 민석은 아직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그녀의 허리에 손을 둔 채였다. 일부러 그들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여보, 여긴 어쩐 일이야? 당황한 듯 했지만 침착하게 물었다. 민석은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손을 슬쩍 댔다. 누구신가요? 민석이 건네는 질문에 담담히 대답했다. 저는 최수진의 남편입니다. 박재현이라고요. 그제야 민석의 표정도 굳어졌다. 주변에 있던 회원들이 하나둘 우리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여보, 우리 얘기는 나중에. 수진이 당황한 듯 내 팔을 잡았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민석에게 다가갔다. 정민석 씨, 맞죠? 부인분은 어디 계신가요? 민석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전 이혼했습니다만 무슨 일로? 이혼하셨군요. 그렇다면 더 이상 다른 가정을 파괴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수진이 다급하게 내 팔을 잡아 끌었다. 제발 그만해. 여기서 이러지 마. 그때 내 머릿속에 서윤이의 말이 떠올랐다. 그 사람, 전에도 다른 주부랑 그랬대요. 그리고 앨범 속 사진 뒷면에 적힌 희원이네라는 글씨. 혹시 이분 중에 김희원 씨라는 분 계신가요? 내 질문에 주변이 더욱 술렁였다. 한 중년 여성이 앞으로 나섰다. 저 김희원의 언니입니다만 동생분께서 이 분과 관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여성은 민석을 쏘아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 동생이 이 사람 때문에 가정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당신 아내분도.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었다. 모든 회원들이 상황을 파악한 듯했다.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변명하려 했지만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우리 집 거실에도 테니스 라켓이 있습니다. 아내가 열심히 연습한다고 사둔 거죠. 덕분에 실력이 많이 늘었네요. 하지만 가정을 지키는 방법은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라켓이 바닥에 떨어졌다. 희원이네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동호회에서 오래 활동했다는 중년 여성이었다. 정민석 씨는 이 동호회에서만 3번째예요. 항상 같은 패턴이었어요. 항상 신입 여성 회원들에게 접근해서. 민석이 번복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주변의 시선이 모두 그를 향했다. 특히 여성 회원들의 차가운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그날의 특별 이벤트는 엉망이 되었다. 회원들은 동요했고 회장은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했다. 민석은 변명도 제대로 못하고 자리를 떠났다. 수지는 창백한 얼굴로 내 옆에 서 있었다. 다 털어놓을 준비가 됐으면 집으로 와. 서윤이가 기다리고 있어. 짧게 말하고 테니스장을 나왔다. 뒤에서 수진이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이제 그녀의 선택만 남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허무함과 동시에 오랜 불안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이 교차했다.
무엇보다 서윤이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이 사태가 아이에게 어떤 상처를 줄지, 앞으로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지 막막했다. 테니스장에서의 소동 이후 집으로 돌아와 서윤이와 기다렸지만 수지는 곧바로 오지 않았다. 밤이 깊어질 때까지 그녀의 소식은 없었다. 서윤이는 불안한 듯거리를 서성이다 결국 내 곁에 앉았다. 아빠, 엄마 안 올까요? 17딸의 목소리가 어린아이처럼 들렸다. 그 목소리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아무리 수진이 잘못을 저질렀어도 서윤이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엄마였다. 올 거야.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야.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확신은 없었다. 자정을 넘어 새벽 2시. 마침내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진이 들어왔다. 눈이 붓고 화장이 번진 얼굴이었다. 술 냄새가 옅게 풍겼다. 서윤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이미 잠든 척하는 아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수진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말해, 단 한마디를 건넸다. 그녀는 한동안 침묵하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민석의 친절함에 호감을 느꼈다고 했다. 남편인 내가 그녀를 여자로 대하지 않고 오직 아내로서, 어머니로서만 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감정이 깊어졌고 그것이 자신의 실수였다고 말했다. 모든 것을 들었지만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 2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데 이유가 남편의 무심함이라니. 역시 불륜의 합리화는 항상 비슷했다. 제주도 여행은 어떻게 설명할 거야?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민석이 제안했고 자신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거짓말임을 알 수 있었다. 김희원이란 사람 알아?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 엄마의 비밀 앨범. 서윤이가 발견했어. 거기 희원이네와 함께라고 적혀 있었지. 수진은 얼굴을 감쌌다. 아이까지 자신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 절망스럽게 했을 것이다. 민석에 대해 다 알아봤어. 그는 테니스 동호회를 돌며 주부들에게 접근하는 전력범이야. 김희원도 그의 피해자 중 하나였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제서야 그녀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은 듯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우리 가정의 평화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었다. 이혼하자. 끝내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 수진은 고개를 푹 숙였다. 반박도 완류도 없었다. 그저 묵묵히 받아들이는 모습이 오히려 더 아팠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서윤이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아이는 이미 예상했던 듯 담담히 받아들였다. 다만 눈가에 맺힌 눈물만이 그 마음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다. 당분간 엄마는 외할머니 댁에 계시기로 했어. 서윤아, 내 선택을 존중할게. 엄마와 함께 있고 싶다면 그래도 돼. 서윤이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아빠랑 있을래요. 수지는 그날 오후 짐을 싸서 친정으로 떠났다. 서윤이는 엄마의 뺨에 가볍게 입맞추며 인사했지만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우리 집은 더 큰 정적에 휩싸였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수지는 모든 조건을 순순히 받아들였다.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았고 재산 분할도 최소한으로 요구했다. 다만 서윤이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 정도였다. 법적 과정은 2달 만에 마무리되었다. 그 사이 민석에 관한 추가 정보들이 밝혀졌다. 테니스 동호회 회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지난 5년간 3곳의 동호회를 옮겨 다니며 최소 5명의 주부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했다. 그중 2가정은 결국 파탄났고 나머지는 간신히 위기를 넘겼다고 했다. 동호회 회장은 사과의 뜻으로 나를 찾아왔다. 민석은 이미 회원 자격을 박탈당했고 주변 다른 동호회에도 그의 행실이 알려졌다고 했다. 하지만 그것이 무너진 내 가정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이혼 후 첫 한 달은 무척 혼란스러웠다. 서윤이는 표면적으로는 담담했지만 밤마다 울음소리가 들리곤 했다. 학교 성적도 떨어졌다. 상담 선생님과의 면담 후 아이는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수진에 관한 소식은 친구들을 통해 간간히 들려왔다. 그녀는 동네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고 했다. 테니스 동호회 사건 이후 주변의 시선을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민석과의 관계도 완전히 끝났다고 들었다. 그가 다른 피해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위기 상황에서 수진마저 냉정하게 버렸다는 것이다. 이혼 후 석 달째 되던 날 우연히 민석을 마주쳤다. 대형마트 주차장이었다. 그는 나를 발견하자마자 얼른 고개를 돌리고 서둘러 차에 올랐다. 하지만 나는 그를 놓치지 않았다. 차창을 두드리자 마지못해 내렸다.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그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예전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해 보였다. 당신이 망가뜨린 가정이 우리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건 상호 동의하에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보여줬다.
서윤이가 찾은 앨범 속 사진들과 회원들의 증언, 그리고 내가 직접 수집한 그의 행적들이 담겨 있었다. 이걸 당신 회사와 거래처, 그리고 가족들에게 보내려 합니다. 이미 당신 불륜 행각의 모든 피해자들과 연락이 닿았고요.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영업자에게 평판은 생명과 같은 것이었다. 그의 사업은 지역사회의 신뢰를 기반으로 했는데 이런 스캔들이 퍼진다면 끝장날 것이었다. 부탁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처음으로 그의 오만한 태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나는 가정이 파괴되었고 딸아이는 상담 치료를 받고 있어요. 당신이 피해를 준 다른 가정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와서 용서를 바라는 건가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USB에 담긴 내용을 민석의 주요 거래처와 가족들에게 보냈다. 서윤이는 내 결정을 알고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아빠, 잘하셨어요. 그 사람, 다른 엄마들한테도 그런 짓 했으니까요. 아이의 말에 나도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그것이 무너진 가정을 되돌려놓진 못했다. 6개월 후 민석의 사업은 파산했다고 들었다. 그는 동네를 떠나 지방으로 내려갔다는 소문이 돌았다. 수지는 간간히 서윤이를 만나러 왔지만 나와는 마주치지 않았다. 아이를 통해 들은 바로는 그녀가 작은 회사에 취직해 새 출발을 했다고 한다. 이혼 1년째 되는 날 홀로 테니스장을 찾았다. 이제는 빈 코트만 남은 그곳에서 모든 일을 되돌아보았다. 수진이 처음 테니스를 배우겠다고 했을 때 조금 더 관심을 가졌다면 어땠을까? 20년 결혼 생활 동안 그녀에게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였다면 달라졌을까? 하지만 후회는 소용없었다. 모든 것은 이미 끝나버렸다. 다만 서윤이가 있어 다행이었다. 아이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며 성장하고 있었다.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둔 그녀는 심리상담사가 되고 싶다고 했다. 자신과 같은 상처를 가진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이유에서였다. 테니스장을 나오며 담당 직원에게 물었다. 혹시 초보자 강습도 있나요? 그는 밝게 웃으며 안내 팸플릿을 건넸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살 수 없었다. 서윤이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아빠가 테니스를 배운다고? 저녁 식탁에서 서윤이가 놀란 듯 물었다. 그래, 새로운 취미가 필요할 것 같아서. 아이는 오랜만에 활짝 웃었다. 그 웃음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우리는 상처를 치유하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튿날 동네 슈퍼에서 우연히 김희원이라는 여성을 만났다. 민석의 또 다른 피해자였다. 그녀 역시 이혼 후 아이와 함께 새 출발을 하고 있었다. 짧은 대화를 나누며 비슷한 상처를 가진 이들의 연대감을 느꼈다. 덕분에 그 사람의 악행이 멈췄어요. 감사합니다. 그녀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적어도 내 행동이 다른 가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위안을 느꼈다. 코트에 서서 처음으로 라켓을 쥐었다. 무게감이 낯설었다. 강사가 기본 자세를 가르쳐 주었고 첫 공을 쳤다. 서툴렀지만 기분이 좋았다. 한 번의 파멸이 모든 것의 끝은 아니었다. 빈 코트에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리가 충분했다. 구독자님들,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 한때는 나도 꿈이 있었다. 대학교 졸업 후 광고회사에서 근무하며 빛나는 경력을 쌓았던 시절이 불과 19년 전의 일이다. 결혼과 출산을 겪으며 경력은 자연스레 단절되었고 나는 어느새 아들 준우의 엄마이자 강민호의 아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그 과정이 불행했던 것은 아니다. 아이가 첫걸음말을 떼고 첫 글자를 읽고 처음으로 엄마라고 부를 때의 기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으니까. 하지만 준우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부터 내 삶에 이상한 공허함이 찾아왔다. 아침에 일어나 남편과 아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빈 집을 정리하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일상이 반복되었다. 가끔은 준우의 방 앞에 서서 더 이상 내 도움이 필요 없어진 아이의 독립적인 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짓곤 했다. 내 존재의 의미가 희미해지는 기분이었다. 은채야, 요즘 뭐해? 우리 엄마들은 이제 좀 살아야지. 지영이의 전화를 받은 건 그런 무기력한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화요일이었다. 고등학교 동창인 지영이는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생긴 자유시간에 볼링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다. 처음에는 그저 웃으며 넘겼다. 볼링이라니 무거운 공을 들고 핀을 쓰러뜨리는 단순한 놀이가 뭐가 재미있을까 싶었다. 하지만 지영이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동네 볼링장을 찾게 되었다. 처음이시라고요? 자세는 나쁘지 않네요. 팔스윙이 깔끔해요. 처음 볼링장에서 만난 동호회 회원 이정석의 첫마디였다. 어색하게 공을 던지는 내게 다가와 친절하게 조언을 건넸다. 42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단정한 외모와 부드러운 말투를 가진 그는 동호회의 핵심 멤버라고 했다. 무심코 던진 공이 가운데 핀을 맞추자 그가 웃으며 박수를 쳤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칭찬받는 기분이 어색하면서도 묘하게 기분 좋았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볼링을 시작했다고 말했을 때 민호는 신문을 보며 건조하게 대답했다. 그래? 좋겠네. 적당히 돈 들이고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내 설렘에 진심 어린 반응을 기대했던 나는 가슴 한편이 살짝 아려왔다. 아들 준우는 게임에 빠져 내 말을 듣지도 않았다. 가족들에게 나의 취미는 그저 공백을 메우는 소일거리에 불과했다. 다음 주 볼링장에 갔을 때 정석은 미소를 지으며 내게 다가왔다. 은채 씨, 기다렸어요. 지난주 점수 기억하세요? 87점이었는데 오늘은 100점 넘기는 게 목표예요. 내 점수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어리둥절했다. 게다가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것도 신기했다. 볼링을 시작하며 그는 작은 수첩을 꺼내 내 점수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다들 점수 올리는 재미로 하는 거니까요. 은채 씨 처음 치고는 센스가 좋아요. 포텐셜이 있어요. 그의 말에 웃음이 절로 나왔다. 포텐셜이라니. 마지막으로 그런 말을 들은 게 언제였을까? 광고회사 시절 선배가 내 기획서를 보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결혼 후에는 그저 밥 잘 차려요. 아들 잘 키우네요 같은 말만 들어왔다. 내 안에 무언가 빛나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은 오랫동안 듣지 못했다. 볼링을 배우기 시작한 지 한 달. 나는 조금씩 실력이 늘어가는 것을 느꼈다. 정석의 꼼꼼한 지도 덕분이었다. 그는 내가 공을 던질 때마다 내 자세를 관찰하고 팔의 각도와 손목의 움직임까지 세심하게 조언해 주었다. 무엇보다 그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묘한 설렘을 가져다 주었다. 남편 민호와는 달랐다. 민호는 내가 새 옷을 입어도 머리를 바꿔도 좀처럼 알아차리지 못했다. 반면 정석은 내가 볼링장에 올 때마다 오늘은 머리 모양이 달라졌네요. 그 색상, 은채 씨에게 잘 어울려요. 같은 말을 자연스럽게 건넸다. 사소한 변화까지 알아봐주는 그의 시선에 조금씩 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준우가 학교 축제 준비로 늦게 귀가하고 민호가 회식으로 집에 없던 어느 날 밤, 나는 혼자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문득 정석이 오늘 내 볼링 점수를 기록하며 보여준 미소가 떠올랐다. 115점. 처음으로 100점을 넘긴 날, 그는 살짝 내 어깨를 두드리며 축하해 주었다. 그 순간의 따스함이 밤늦게까지 내 마음을 데웠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정석의 말과 표정,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자꾸만 떠올랐다. 나를 향한 그의 관심이 단순한 친절함 이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마음을 밀어내지 못했다. 아마도 내 안에 채워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은 갈증. 그것이 내 마음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다. 동호회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에 정석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늘 은채 씨 스트라이크 정말 멋졌어요. 다음 주에도 기대할게요. 그 짧은 문장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19년 동안 남편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피는 쓰러졌는데 내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볼링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점점 가벼워졌다. 일주일에 한 번이던 모임이 어느새 일주일에 2번, 때로는 3번으로 늘어났다. 화요일과 금요일은 동호회 정기 모임이었고 가끔 일요일 오후에는 실력 향상을 위한 연습이라는 명목으로 볼링장을 찾았다. 남편 민호는 처음에는 취미가 생겨서 좋네라고 했지만 점차 요즘 너무 자주 나가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보다 볼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즐거워지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이런 감정이 옳은 것인지 내가 나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자문했지만 볼링장에 도착해 정석의 미소를 마주하는 순간 그런 고민은 금세 사라졌다. 은채 씨, 오늘은 150점 넘을 것 같아요. 지난주보다 폼이 더 안정적이에요. 정석은 언제나 그랬다. 내가 볼링장에 들어서는 순간 가장 먼저 알아보고 반겨주었다. 그의 스코어북에는 내 기록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심지어 내가 스트라이크를 친 프레임까지 별표로 표시해두었다. 단순한 숫자에 불과한 점수가 그의 손길을 거치면 특별한 의미로 변했다. 내 존재가, 내 움직임이, 내 성장이 누군가에게 소중하게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은 곳을 따뜻하게 데웠다. 동호회 회원들 사이에서도 우리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특히 지영이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살폈다. 연습이 끝나고 함께 귀가하던 길에 지영이가 불쑥 물었다. 은채야, 너 정석 씨랑 뭐 있어?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부정하려 했지만 지영이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아직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것뿐이야. 내 말에 지영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은채야, 넌 지금 감정으로 치고 있는 거야. 조심해. 내가 쓰러뜨리는 건 핀이 아니라 내 가정일 수도 있어. 그날 밤, 오랜만에 민호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아들 준우는 학원에 가고 없었다.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이었지만 어색함이 감돌았다. 민호는 여전히 휴대폰을 보며 띄엄띄엄 대화를 이어갔다. 내가 새로 산 블라우스나 달라진 머리 스타일에 대해서는 여전히 알아채지 못했다. 요즘 볼링 재미있어. 옷도 신경 쓰고 화장도 달라진 것 같은데. 예상치 못한 민호의 말에 순간 얼어붙었다. 그가 내 변화를 알아봤다는 사실에 잠시 기쁨이 스쳤지만 그 뒤에 담긴 의심의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그저 취미니까 신경 쓰는 거야 라고 대답했지만 가슴 한켠이 불편하게 조여왔다. 다음 날 정석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 연습 어때요? 다른 멤버들은 못 온대요. 둘만의 연습이라니. 망설임도 잠시, 나는 곧바로 좋아요 라고 답장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종종 둘만의 연습 시간을 가졌다. 정석은 내 자세를 교정해준다는 명목으로 내 어깨와 팔에 손을 얹었고 그때마다 나는 숨이 멎는 듯한 떨림을 느꼈다. 민호와의 결혼 생활에서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조금씩 되살아났다. 아침에 일어나 옷을 고르는 시간이 길어졌고 화장에 신경 쓰기 시작했다.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오래 바라보며 미소 짓는 나를 발견했다. 41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소녀처럼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준우는 그런 내 변화를 어떻게 느꼈을까?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준우가 물었다. 엄마, 요즘 왜 맨날 웃어? 뭐 좋은 일 있어? 아들의 순수한 물음에 가슴이 찔렸다. 그저 엄마가 좋아하는 취미를 찾아서 그런가 보다라고 얼버무렸지만 거짓말을 하는 듯한 불편함이 남았다. 정석과 나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볼링 연습이 끝난 후에는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자신의 이혼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었다. 서로 사랑이 식었다기보다는 그냥 각자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말에 공감이 갔다. 나와 민호도 어느 순간부터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 다른 세계를 바라보며 살고 있었으니까. 볼링장에서 만나는 시간 외에도 우리는 문자를 주고받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안부와 볼링 기술에 관한 대화였지만 점차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내가 만든 요리 사진을 보내면 그는 직접 먹어보고 싶네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왔고 그가 읽고 있는 책 사진을 보내면 나도 같은 책을 사서 읽었다. 이런 소통이 계속될수록 민호와의 대화는 더욱 메마르고 형식적이 되어갔다.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저녁에 다녀왔습니다 라는 인사만 오갈 뿐 서로의 하루에 대해 진심으로 궁금해하지 않았다. 마치 오래된 가구처럼 서로의 존재가 당연해졌고 그 안에서 내 존재감은 점점 희미해졌다. 지영이는 계속해서 경고했다. 은채야, 너 지금 위험한 거 알지? 그런 감정은 일시적인 거야. 그녀의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정석과 함께할 때만 내가 살아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는 내 말 한마디에도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내 감정에 공감했다. 무엇보다 내가 특별한 존재라고 느끼게 해주었다. 동호회 모임이 끝난 후 우연히 주차장에서 마주친 정석과 나는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다정해 보였다. 그때 그가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놀라서 물러서려는 나에게 그는 말했다. 내가 은채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어요.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걸. 그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닫혀있던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버렸다. 누군가 나를 여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바라봐준다는 것. 그것이 내게는 얼마나 갈증나는 물과 같았는지 그제야 깨달았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바라보니 얼굴에 홍조가 남아있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정석에게 감정이 생겼고 그것은 단순한 호감을 넘어선 것이었다. 결혼한 지 19년이 지났지만 내 마음은 마치 처음 사랑에 빠진 소녀처럼 들뜨고 혼란스러웠다. 스코어북에 적힌 점수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각각의 숫자는 정석이 나를 지켜보던 순간들, 격려하던 시간들, 그리고 조금씩 가까워지던 우리의 감정을 담고 있었다. 기록은 숫자였지만 나에게는 가슴 뛰는 감정이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져 있었다. 자연스러운 필연인지 의도된 우연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동호회 회원들이 모두 취소 메시지를 보내온 수요일 저녁 볼링장에는 정석과 나 단 둘만 남게 되었다. 평소 시끌벅적하던 레인이 갑자기 적막해지자 어색함이 감돌았다. 잠시 망설였지만 정석이 그래도 왔으니 연습하고 가져오라고 말하자 고개를 끄덕였다.
볼링장 한쪽에 마련된 우리만의 레인에서 공을 굴리는 동안 평소보다 더 의식했다. 내 모든 동작이 정석의 시선 아래 놓인 것 같았다. 스윙을 하는 팔의 움직임, 릴리즈 순간의 손목 각도, 공을 던진 후 균형을 잡는 자세까지 그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 궁금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적 평가가 아닌 한 여자로서의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궁금증이었다. 오늘은 자세가 정말 좋아졌네요. 정석의 칭찬에 미소를 지었다. 그의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를 향한 미묘한 신호였고 우리 둘 다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다. 공을 굴리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의 눈이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19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다. 남편 민호와 함께할 때는 결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떨림이었다. 세 게임을 마치고 나니 어느새 시간은 밤 9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가족에게 늦는다고 문자를 보냈다. 민호는 평소처럼 알았어라는 짧은 답장을 보내왔고 준우는 피자 시켜 먹을게 라고 했다. 그들의 무심한 반응에 죄책감이 들면서도 동시에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다. 나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는 그들의 태도가 지금은 고마웠다. 맥주 한잔 할래요? 근처에 괜찮은 곳이 있어요. 정석의 제안에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볼링장에서 나와 걸음거리는 불과 200m. 하지만 그 짧은 거리를 함께 걷는 동안 우리는 무언가 금지된 경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건 단순한 볼링 후 맥주 한 잔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관계의 성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선택이었다. 작은 맥주펍에 자리 잡고 우리는 처음으로 볼링이 아닌 진짜 우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정석은 5년 전 이혼했고 주말마다 10살 된 딸을 만난다고 했다. 그의 목소리에서 딸을 향한 애정이 느껴졌다. 나는 민호와의 결혼 생활, 처음에는 행복했지만 점차 무뎌진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도 모르게 19년간 쌓인 아쉬움과 외로움이 흘러나왔다. 가끔은 그냥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필요해요.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알아봐주는 사람이요. 내 고백에 정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서 이해와 공감이 느껴졌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놓인 내 손을 감쌌다. 그 온기에 가슴이 떨렸다. 손을 빼야 한다는 이성적 판단과 이대로 잡고 싶다는 감정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결국 손을 그대로 두었다. 내가 혼자여서 그런 건진 몰라도 당신은 보면 볼수록 좋아요. 정석의 말에 얼굴이 뜨거워졌다. 창밖으로 흩날리는 가로등 불빛이 마치 내 흔들리는 마음처럼 느껴졌다. 맥주잔을 들어 입술에 가져갔지만 목이 메어 제대로 마실 수 없었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늘 당신을 지켜봤어요. 공을 굴릴 때마다 집중하는 표정, 스트라이크 치고 기뻐하는 미소, 때로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모습까지 그 모든 순간이 특별했어요. 그의 말은 마치 오랫동안 메마른 땅에 내리는 봄비 같았다. 오랜 시간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말들이었다. 내가 한 사람으로서, 여자로서 존재함을 인정받는 느낌이었다. 남편 민호는 지난 19년간 단 한 번도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다. 펍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우리는 나란히 걸었다. 어깨가 스치는 순간마다 전류가 흐르는 듯했다. 말없이 걷다가 차에 도착했을 때 정석이 내 팔을 살짝 잡았다. 돌아보니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간절함과 망설임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괜찮아요. 아무 말 안 해도. 그가 천천히 다가왔다. 피해야 한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어쩌면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도 모른다. 그의 입술이 내 것에 닿았을 때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다. 짧고 조심스러운 키스였지만 그 순간 내 마음은 공보다 더 빠르게 떨어져 버렸다. 차 안으로 들어가기 전 그는 내 이름을 불렀다. 은채 씨. 그의 목소리에 담긴 감정이 나를 뒤흔들었다. 돌아보니 그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말없이 미소 짓고 차에 오른 후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그저 오랫동안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 만들어낸 환상일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어느 때보다 길게 느껴졌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유독 감성적으로 들렸다. 신호등 앞에 멈출 때마다 입술을 만졌다. 아직도 정석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죄책감과 설렘이 뒤엉켜 있었다. 남편과 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거워졌지만 정석을 떠올리면 심장이 두근거렸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11시가 넘어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 어두운 거실이 눈에 들어왔다. 민호는 이미 방에 들어가 있었고 준우의 방에서는 게임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아무도 내 귀가를 기다리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서운했을 상황이지만
오늘은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내 얼굴에 남아있는 감정을 들킬까 두려웠다. 조용히 욕실로 들어가 거울을 바라보았다. 41세 주부의 얼굴에는 소녀 같은 홍조가 남아있었다. 이것이 진짜 내 모습일까? 아니면 금지된 감정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환상일까?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일을 되새겼다. 정석과의 키스, 그의 따뜻한 손길, 나를 바라보는 진심 어린 눈빛.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옆에서 잠든 민호의 등을 바라보며 깊은 죄책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준 정석에 대한 감정도 부정할 수 없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정석의 메시지였다. 집에 잘 들어갔나요? 오늘 함께한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답장을 쓰려다 멈추고 다시 쓰기를 반복했다. 결국 나도 좋았어요. 하지만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요? 라고 보냈다. 그의 답장은 곧바로 왔다. 내일 생각하세요. 오늘은 그냥 좋았던 순간만 기억해요. 그 말에 작은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모든 걱정을 내일로 미루고 오늘 밤만큼은 그와의 순간을 간직하고 싶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 그날 단둘이 공을 굴리면서 시작된 일이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공보다 더 빠르게 스트라이크 핀처럼 쓰러진 것은 바로 내 마음이었고 무너진 것은 19년간 지켜온 내 가정의 울타리였다. 정석과의 관계는 그날 이유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다. 볼링장에서 만나는 시간은 물론 틈만 나면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서로의 일상, 좋아하는 것들, 작은 행복과 슬픔까지 공유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확인하는 것도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보는 것도 그의 메시지였다. 날이 갈수록 민호와의 대화는 줄어들고 정석과의 문자는 늘어갔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다. 항상 메시지를 확인한 후에는 지우는 습관을 들였고 볼링 연습이 끝난 후 함께하는 시간도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라는 거짓말로 포장했다. 하지만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중생활은 복잡해졌다. 정석에게는 진실한 감정을 보이면서 가족에게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나 자신이 때로는 낯설게 느껴졌다. 그럼에도 멈출 수 없었다. 정석은 내게 오랫동안 갈구했던 것을 주었다. 인정, 관심, 열정, 그리고 무엇보다 나라는 존재를 바라봐주는 시선. 그의 눈빛 속에서 나는 그저 아내나 엄마가 아닌 한 여자로서의 가치를 되찾았다. 그것은 마치 갈증 난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과 같았다. 한번 맛본 그 감정은 중독성이 강했고 이제 그것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다. 첫 키스 이후 우리는 몇 번 더 만났다. 볼링장 뒤편 주차장, 한적한 공원 벤치, 도시 외곽의 작은 카페. 그곳에서 우리는 잠시나마 세상의 시선을 피해 서로에게 집중했다. 단순한 손잡기와 키스에서 조금씩 더 깊은 교감을 나누기 시작했다. 그럴 때마다 죄책감과 설렘이 교차했지만 설렘이 항상 이겼다. 준우의 눈치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17살 아들은 어느 날 식탁에서 불쑥 물었다. 엄마, 요즘 누구랑 그렇게 문자해? 웃으면서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엄마 친구들이지 뭐라고 얼버무렸지만 준우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그날 이후로 집에서는 메시지 확인을 자제했고 볼링 가방 안에 두 번째 휴대폰을 숨기기 시작했다. 지영이는 이미 완전히 돌아섰다. 볼링장에서 마주칠 때마다 차가운 시선을 보냈고 동호회 모임에도 점점 나오지 않았다. 얼마 후 지영이에게서 긴 메시지가 왔다. 난 내가 결혼한 여자라는 걸 알아. 내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고 하지만 넌 내 친구니까 내 선택을 존중해. 다만 부탁할게. 다치지 마. 그녀의 우려가 현실이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날은 비가 내리는 금요일이었다. 평소보다 일찍 동호회 모임을 마치고 정석과 함께 근처 호텔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우리는 손을 맞잡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내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을 때마다 몸이 떨렸다. 다음 주에 휴가 내면 어때요? 바다 보러 가고 싶어요. 은채 씨와 함께. 정석의 말에 가슴이 뛰었다. 하룻밤이 아닌 온전히 함께하는 시간. 많은 생각이 교차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나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과 죄책감을 내려놓고 오직 그와의 시간만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자 어두운 거실이 눈에 들어왔다. 시계는 이미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조용히 신발을 벗고 방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거실 한쪽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들어왔네.
어둠 속에서 민호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빛나는 것은 그의 손에 들린 내 휴대폰이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다. 그가 내 메시지를 봤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볼링 친구가 이런 메시지도 보내나 봐. 오늘 당신의 미소가 계속 생각나요. 빨리 만나고 싶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차가웠다. 그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변명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모든 증거가 있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언제부터야? 단 3마디. 그 질문에 담긴 무게가 나를 짓눌렀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날 볼링장에 가지 않았을까? 아니, 그보다 더 이전으로 민호와의 관계가 메말라가기 시작했을 때 솔직하게 대화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다. 지금 내 앞에 선 남편의 눈빛은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했다. 한 번이었어. 근데 그 사람은 날 봐줬어. 당신은 날 몰랐잖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한 번이 아니었다. 수많은 만남과 메시지, 키스와 포옹이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다. 민호는 내 말을 듣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한 번. 그럼 이건 뭐지? 다음 주 여행 정말 기대돼요. 우리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는 다른 메시지도 읽었다. 내 변명은 물거품이 되었다. 준우의 방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까지 이 상황을 듣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민호는 냉정하게 말을 이었다. 그럼 이제 네가 쳐야 할 건 핀이 아니라 현실이야.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 그의 말에는 분노보다 체념이 느껴졌다. 19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진 상황. 민호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거실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창밖으로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마치 내 눈물처럼. 그날 밤 민호는 객실에서 잤다. 아침이 되자 준우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가버렸다. 아들의 차가운 등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나의 행복 문제가 아니었다. 내 선택이 가족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었다. 민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대화할 수 있을까?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정석에게도 연락했다. 남편이 알았어. 그의 답장은 의외로 빨랐다. 괜찮아요? 지금 만날까요? 한순간 그에게로 달려가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그건 또 다른 도피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저녁이 되어서야 민호가 돌아왔다. 그는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선택해. 가족이냐? 그 사람이냐? 단순한 질문이지만 대답은 결코 쉽지 않았다. 정석과 함께한 시간은 내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19년간의 결혼 생활, 그리고 무엇보다 준우의 미래를 생각하면 망설여졌다. 다음 날, 준우의 방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노크를 했지만 대답이 없었다. 조심스레 문을 열자 아들은 헤드폰을 끼고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다. 내 존재를 알아챘지만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그 차가운 반응이 가슴을 찔렀다. 이제는 내 아들조차 나를 외면하고 있었다. 민호의 말이 떠올랐다. 그럼 이제 네가 쳐야 할 건 핀이 아니라 현실이야. 그 말이 이제야 와닿았다. 볼링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공을, 그리고 핀을 컨트롤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내 행동의 결과는 공처럼 내 손을 떠나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고 그 결과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하나둘 쓰러져가고 있었다. 숨긴 건 마음이 아니라 메시지였다. 하지만 결국 드러난 것은 마음이었다. 이제 나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새로운 감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 어떤 선택을 하든 이전의 삶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일주일 동안 나는 결정을 미뤘다. 낮에는 집에 혼자 남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고 밤에는 민호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천리 떨어진 듯한 침묵 속에 잠겼다. 준우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가끔 학교에서 돌아와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자기 방으로 들어갈 뿐이었다. 우리 가정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정석은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왔다. 처음에는 걱정과 위로의 말들이었다가 점차 조급함이 묻어나기 시작했다. 언제 만날 수 있어요? 결정했어요? 우리 함께 할 수 있어요. 매일같이 오는 그의 메시지를 보며 혼란스러웠다. 한편으로는 그에게 달려가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을 지키고 싶었다. 열흘째 되는 날 민호가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내려놓았다. 별거 합의서였다. 일단 떨어져 살자.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체념이 깔려 있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그런 표정을 짓는 민호를 본 적이 없었다. 항상 무표정하거나
가볍게 웃던 그의 얼굴에 깊은 주름이 생겨 있었다. 준우에게 별거 사실을 알리는 건 더욱 고통스러웠다.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바닥만 바라보며 우리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준우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지만 끝내 문을 두드리지 못했다. 내게는 그럴 자격이 없었다. 작은 원룸을 구해 짐을 정리했다. 필요한 옷가지와 개인 물품만 챙겼다. 19년 동안 함께 살아온 집을 떠나는 일은 생각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 주방에 익숙한 냄비들, 침실에 푹신한 침대까지 모든 것이 내 일부였던 것들을 두고 떠나야 했다. 정석에게 연락했다. 나 집을 나왔어. 그는 곧바로 답장을 보내왔다. 어디야? 내가 갈게. 하지만 어쩐지 그를 만나고 싶지 않았다.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라고 답했다. 그동안 정석과의 관계가 정말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도피였는지 혼란스러웠다. 원룸에서의 첫날 밤은 비현실적이었다. 낯선 벽, 낯선 천장, 작은 싱글 침대, 모든 것이 어색했다. 문득 볼링공을 던지는 순간이 떠올랐다. 공을 손에서 놓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내 통제 밖에 있다. 나의 선택도 그랬다. 일단 내 손을 떠난 뒤에는 어떤 결과가 올지 예측할 수 없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나는 정석을 만나기로 했다. 도심에서 벗어난 조용한 카페에서 그를 기다렸다. 그는 여전히 매력적이었다.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내 앞에 앉았지만 서로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현실의 무게가 우리 사이에 드리워져 있었다. 힘들었겠네요. 그의 첫마디에 고개를 끄덕였다. 배신자라는 낙인, 아들의 상처받은 눈빛, 무너진 가정, 모든 것이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정석은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살짝 피했다. 그의 눈에 의아함이 스쳤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대답은 그렇지 않았다. 별거 후 홀로 지낸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다. 내가 정석에게 끌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진정한 사랑? 아니면 오랫동안 채워지지 않은 인정 욕구? 그가 주는 관심과 칭찬, 그리고 나를 한 여자로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좋았다. 하지만 그것이 19년의 결혼 생활과 아들과의 관계를 희생할 만큼 가치가 있었을까? 정석 씨, 난 아직 혼란스러워요.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마 다른 대답을 기대했던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내가 처한 상황, 준우의 반응,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의 혼란에 대해. 정석은 조용히 듣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난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의 말끝이 흐려졌다. 저번 주까지만 해도 확신에 찬 목소리였는데 이제는 망설임이 느껴졌다. 현실의 무게를 그도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불륜의 달콤함은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점점 희미해져 갔다. 그 만남 이후로 정석과의 연락은 점차 뜸해졌다. 처음에는 매일 오던 메시지가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다. 그의 열정도 식어가고 있었다. 어쩌면 그에게도 시간이 필요했을지 모른다. 아니면 이미 다른 대상을 찾아 떠났을지도. 한 달이 지났을 때 민호에게서 연락이 왔다. 준우가 너 보고 싶어 해. 그 말에 가슴이 뛰었다. 망설임 없이 약속 시간을 잡았다.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어떤 표정으로 아들을 마주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카페에 도착하자 준우가 이미 와 있었다. 훌쩍 자란 것 같은 아들의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한 달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아니, 어쩌면 내가 미쳐보지 못했던 아들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정석에게 빠져 지내는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을까? 준우는 어색하게 인사했다. 대화는 겉돌았다. 학교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게임 이야기. 하지만 그래도 아들이 나를 만나러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다. 헤어질 때 준우가 불쑥 말했다. 아빠, 요즘 많이 힘들어해.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다. 귀가 길. 문득 민호의 모습이 떠올랐다. 항상 묵묵히 자기 일을 하던 그를 나는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19년 동안 매일 보았지만 정작 그의 마음은 들여다보지 않았다. 나를 보지 않는다고 원망했지만 어쩌면 내가 먼저 그를 보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2달이 지난 어느 날 볼링백을 정리하다가 정석이 준 스코어북을 발견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내 기록이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87점에서 시작해 150점까지. 그 숫자 옆에는 항상 정석의 격려 메모가 적혀 있었다. 오늘도 멋졌어요. 다음엔 더 잘할 거예요. 은채 씨는 최고예요. 그 메모들을 보고 있자니 문득 깨달음이 왔다. 내가 정석에게 이끌렸던 이유는 그가 특별해서가 아니었다. 단지 내게 관심을 보여주고 내 존재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정말 사랑이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외로움과 공허함이 만들어낸 환상이었을까?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우리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긴 침묵 끝에 답장이 왔다. 언제? 그 간단한 질문에서도 그의 망설임이 느껴졌다. 우리는 같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3달 만에 다시 본 민호는 수척해 보였다.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다. 정석 씨와는 어때? 민호의 직설적인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했다. 끝났어요. 그의 눈에 의외라는 표정이 스쳤다. 나는 지난 몇 달간의 생각을 천천히 말했다. 내가 정석에게 빠졌던 이유,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다는 깨달음까지. 내가 원했던 건 그저 누군가 나를 보아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사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민호는 묵묵히 들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다. 나도 널 보지 못했던 것 같아. 그의 솔직한 고백에 눈물이 흘렀다. 우리는 서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지내왔다. 그 당연함 속에서 서로를 보는 것을 잊어버렸다. 볼링공은 손을 떠났고 나는 집을 떠났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들이 있다. 진정한 사랑은 일시적인 설렘이나 관심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이라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싶다면 먼저 상대방을 보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민호와 준우가 나를 다시 받아줄지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실수를 했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 핀보다 쉽게 쓰러진 건 내 감정이었고, 그 감정이 쓰러뜨린 건 내 가정이었다. 이제 다시 하나씩 세워나갈 시간이다. 구독자님들,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